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북방 유목민 역사에서 북위를 공부하면 저절로 얻어지는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북위에 이어 시작되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건국까지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5, 16국의 혼란을 정리한 탁발선비의 위나라에 대해서 황제의 즉위순으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3년 비수전투의 패배로 전진이 무너지자 전진에 복속해 있던 각 부족들은 다시 흥기의 기회를 맞이하였고, 성락의 자리를 잡고 있던 탁발선비의 수장 탁발규도 그 기회를 틈타 386년 위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이후 탁발규는 396년 모용씨의 후연으로부터 진양을, 397년에는 중산을, 그리고 398년에는 업을 정복하여 산서와 하북을 평정하면서 황제를 칭하였는데요. 그가 북위의 초대 황제 도무제입니다. 도무제는 자신이 북방 유목민 출신으로 유연의 공격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방의 새로운 패자 유연의 남하를 저지하는 강경책을 고수하면서 유연에게 쉽게 약탈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런 북위의 대북방 강경책이 훗날 유연 제국에 복속한 부족들의 반란을 일으켜 유연이 멸망하고 돌궐이 들어서는 원인이 된 것이죠. 409년 도무제가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 탁발사가 제2대 명원제로 즉위하였습니다. 명원제는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만리장성으로 접근하는 유연을 방어하는 한편 남쪽의 동진으로부터 하남을 빼앗으며 세력을 확장한 황제이지만 423년 송과의 전쟁 중 사망하였습니다. 도무제에 이어 그의 아들 탁발도가 제3대 태무제로 즉위하였습니다. 태무제가 바로 북위의 북중국 통일을 완성한 인물인데요. 그는 북으로는 유연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425년 오히려 고비 사막을 넘어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어 431년에는 섬서에서 흉노 출신의 형년씨가 세운 하왕조를 정복하면서 섬서 지역을 북위에 기속시켰고, 436년에는 모용선비의 마지막 영토였던 북연을, 439년에는 감숙의 북량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중원을 통일한 태무제는 그 여세를 몰아 445년 서쪽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던 선선을 공격하여 서영 무역로를 확보하였고, 449년에는 유연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또다시 북방 원정을 실행하였습니다. 특히 선비족은 유목민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유연을 공격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태무제는 유연이 여름에는 북쪽에서 방목을 하다가 가을이 되면 남하하여 겨울에 변경을 공격한다는 패턴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여름에 유연을 습격해서 방목장에 있는 말과 목초, 물을 모두 없애버리는 식으로 유연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의식주가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니 철륵 등 유연에 복속해 있던 부족들의 반란이 발생한 것은 당연했지요. 르네그루세는 탁발선비의 이런 이중적 우위, 즉 몽골 초원과 남중국 모두에 대한 우위가 훗날 몽골의 쿠빌라이가 남송과 카이도의 몽골 부족을 모두 다스릴 수 있었던 바탕이 된 것이고, 비슷한 예로 청나라가 중원에서 한족의 반란과 마지막 남은 몽골의 호전성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 주장은 수백 년을 건너뛰는 해석이기 때문에 무리한 논리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역사적 해석은 그 자체로 꽤나 보기 드문 해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해석도 매우 의미 있는 통찰이라 생각합니다. 제3대 황제 태무제는 중국 문화에 빠져 있으면서도 유목민의 특징을 잃어버리는 것은 경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 문제와 관련하여 태무제는 중국의 전통과 상업, 문화의 중심 장안이나 낙양을 수도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원에 인접한 산서 북단을 수도로 고수하였습니다. 유목적 관습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한 발 더 나아가서 태무제는 탁발선비의 야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46년 불교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교 탄압은 환관 종해의 궁정 쿠데타로 손자 탁발준이 452년 제5대 문성제로 즉위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문성제는 이후 불교 탄압을 멈추고 본격적으로 운강 석굴사원을 조성하였는데, 북위의 뛰어난 조각들은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성제 시기부터 선비족의 야성이 조금씩 사라진 것인데, 문성제의 장남 탁발홍이 465년 제6대 헌문제로 즉위하면서 탁발씨는 본격적으로 유목민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헌문제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승려가 되기 위해서 즉위 6년 만인 471년 어린 아들 제7대 효문제에게 황위를 물려준 황제인데요. 하지만 당시 북위의 실권은 문성제의 황비로 헌문제의 모친인 문명태후에게 있었기 때문에 헌문제의 양위는 실제로는 권력 다툼에서 패배한 결과였습니다. 어쨌든 이후 문명태후에 의해서 구체화된 한화정책은 제7대 효문제 시기에 이르러 완성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도이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효문제는 평성을 용무의 땅이라 문치를 할 수 없다며 낙양천도를 결정하였고 아울러 자신의 성도 탁발시에서 중국식인 원시로 바꾸었습니다. 그 밖에 풍태후와 효문제의 한화정책에 대해서는 위진남북조 편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북위는 한화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중원에서 한족과 함께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해나갈 수 있었지만 그에 따른 단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지나친 한화정책이 군사력 약화로 이어져 남중국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고 북쪽 변경을 지키는 번항들의 불만을 야기해서 반란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효문제의 차남 제8대 선무제 원각 시기의 북위는 남방의 중국 왕조를 굴복시켜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려 노력하였지만 국경인 회수를 지나기도 힘들었습니다. 아울러 515년 선무제가 사망하자 차남 원후가 5살의 어린 나이에 제9대 효명제로 즉위하였는데 효명제의 섭정 영태후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북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육진의 난을 비롯하여 이후 발생한 크고 작은 반란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산서 중부 갈쪽 출신의 실력자 이주영에게 살해당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북위 초대 황제인 도무제부터 제9대 효명제까지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여기까지는 황위가 비교적 단순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10대 효장제부터는 북위 황권이 조금 복잡하게 계승되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기 황위 계승에 관여하는 가문은 황족인 원씨를 제외하면 총 3개 가문 뿐이기 때문에 이 가문들을 분류하기만 하면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황족인 원씨 가문이 있는데 표에서 원엽이나 월랑과 무슨 제로 끝나는 황제들이 모두 원씨이지만 이들은 사실상 실권자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황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실제 권력은 누구에게 있었냐? 관동에서는 하음의 변을 통해서 황족인 원씨를 누르고 실권을 쥔 이주영의 이주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진 중 회삭진 출신으로 이주씨에 대적해서 훗날 이주씨를 무찌르고 관동의 패권을 잡는 고안의 고씨 가문이 있었지요. 마지막으로는 고씨 일가가 관동의 패권을 잡을 때 관중에서 패권을 잡은 우문태의 우문씨 가문이 있습니다. 제10대 효장제부터 북위의 마지막 황제인 제14대 효무제를 넘어 동위, 서위, 북제, 북주까지는 모두 이 세 가문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황위를 주고받으며 북위를 나누어 먹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면 하음의 변 이후 실권자 이주씨에 의해서 제10대, 11대, 12대 황제가 즉위하였고 제12대 절민제 시기에는 이주씨에게 대항하는 회삭진 출신의 고환이 새롭게 등장하여 제13대 월랑을 즉위시키면서 북위에 황제가 2명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2명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주씨와 고씨는 서로 패권을 다툴 수밖에 없었고 그 경쟁에서 고씨가 승리해서 관동의 패권을 잡자 고씨는 월랑을 폐위하고 제14대이자 북위의 마지막 황제인 효무제를 즉위시킨 것이죠. 하지만 효무제가 수도 낙양을 탈출해서 관서지방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우문태에게 도망치자 고환은 어쩔 수 없이 534년 효정제를 옹립하고 수도를 업으로 옮기며 동위를 세운 것입니다. 아울러 우문태는 같은 해에 도망해온 효무제를 없애버리고 문제를 옹립해서 서위를 건국한 것이지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면 고환과 우문태의 아들인 고양과 우문각이 각각 동위와 서위의 황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북제와 북주를 건국하는 것입니다.
관롱 집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동, 관중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낙양 서쪽에 있는 함곡관을 기준으로 동쪽은 관동이라 부르고 서쪽은 관중 또는 관서라고 섞어서 부릅니다. 책마다 모두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어떤 책은 관중과 관서를 세분화해서 말하기도 하고 어떤 책은 관중을 관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관롱 집단에서 관롱은 관중과 농서 지역을 의미하는데 농서는 현재의 감숙성 동쪽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관롱을 그냥 광의로 해석해서 관중이나 관서라고 불러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어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북위의 수도는 관동 지역에 속하는 낙양이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를 포함한 북위의 중심은 관서보다는 관동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동의 패권 가문 이주씨를 물리치고 동의를 세운 고한의 세력이 관서 지역의 패자 우문태 세력보다 강했던 것이지요. 무천진 출신으로 육진의 난등이 발생하였을 때 관서로 들어가 패권을 잡은 우문태는 관동에 비해서 병력과 경제력이 모두 뒤처졌기 때문에 이런 열세를 극복하고 고한의 관동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관롱 지역에 살고 있던 고위층 한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서위 우문태가 관동에 대항할 목적으로 만든 후한 합작의 정치 집단을 바로 관롱 집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관롱 집단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군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관롱 집단은 서위의 군사제도인 팔주국과 12대장군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팔주국은 우문태가 임명한 8명의 최고위직 장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팔주국 휘하에 있는 12명의 장군은 12대장군이라 불렀는데 이들을 모두 합쳐서 부른 용어가 바로 관롱 집단입니다. 북주를 세운 우문태는 당연히 팔주국 중 최고 권위자이고 수나라를 건국한 문제의 아버지 양충은 12대장군 출신이며 당태조의 할아버지 이호도 팔주국 출신으로 모두 관롱 집단이라 하겠습니다. 북위가 약 200년이나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통치 기간을 통해서 북방 유목민과 남쪽 정주민이 공존하는 방법, 즉 호한 체제를 고안해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 호한 체제를 구축해내지 못했다면 북위도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져서 5, 16국 시대는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송나라가 5대 10국의 전란을 끝내고 자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문치주의를 택했던 것과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겠죠. 비단 북위뿐만 아니라 이후 등장하는 정복 왕조들은 대부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해당 정복 왕조의 흥망을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